안녕하십니까. 신영증권 민주영입니다. 오늘은 그 연금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하면은 우선 연금이랑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 연금이랑 목돈의 자산이 쌓이게 됩니다. 그동안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저축했던 그 목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 자산이 있습니다. 목돈과 연금에 대한 어떤 차이점부터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목돈이 있다. 그리고 월 100만 원의 연금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 차이점을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목돈은 우선은 이 목돈이 1억 원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성이 높습니다. 어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추가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활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목돈이 있으면은 이거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연금에 비해서 연금은 이제 월 100만 원씩 받는다면 미래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지만 목돈은 우선 나에게 다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적죠.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데 목돈은 또 우리가 1억 원이 있으면은 1억 원을 내가 노후에 가지고 이 목돈을 생활해야 되니까 이걸 운용해야 됩니다. 예, 투자를 한다거나 저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조금씩 불려가지고 생활비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또 연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목돈에서는 운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데 연금은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운용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냥 소비하시면 되는 거죠. 소비하면 따박따박 연금이 이렇게 월급처럼 이제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연금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연금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 일 때문에 심지어는 못 받거나 아니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목돈에 비해서 목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이 되고 월 100만 원이 이게 월 100만 원 연금과 비교할 때 활용성이 적겠죠. 월 1억 원 가지고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월 100만 원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활용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목돈과 연금은 이런 특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 오히려 목돈보다는 그죠? 연금이 훨씬 더 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목돈 우리가 노후가 돼가지고 은퇴를 한다는 거는 젊었을 때처럼 정기적인 어떤 그 월급, 봉급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끊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돈보다는 연금이 더 훨씬 더 노후에 유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이 연금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같은 연금이라도 내가 그동안 10억, 20억 아니면 5억 이렇게 연금을 쌓았다 하더라도 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연금의 수입을 늘리는 그 요소를 한번 분류해 봤는데 세 가지로 분리가 돼요. 일단은 관리가 불가능한 거,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일부 좀 노력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내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완전 관리가 불가능한 건 뭘까요? 첫 번째, 나이. 내가 이제 60이 됐는데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이미 연금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됐으면은 이 나이는 이제 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성별. 성별도 불가능하겠죠.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꾼다거나 이것도 불가능할 테고요. 그다음에 사망률. 사망률도 객관적인 수치죠. 언제 어느 나이 때 많이 사망한다 할 때 사망률, 사망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없고요. 그다음 그동안 쌓았던 자산 이것도 이제 와서 또 그거를 갑자기 어느 날 오늘은 5억이었는데 내일은 갑자기 7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수익률, 그죠? 주가 이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물가 상승률, 금리 이런 것들은 내가 관리 불가능한 겁니다. 관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 불가능한 거는 일단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내가 막 예측을 하고 관리 불가능한 거를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관리 불가능한 것들은 이런 요소가 있고요. 그럼 지금 좀 노력을 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첫 번째, 건강. 그죠?
네, 건강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하면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만약 아프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내 연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리 가능한 게 근로소득, 그죠? 내가 추가로 60세가 됐지만 퇴직했지만 은퇴했지만 다시 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을 조금씩은 늘릴 수 있겠죠. 뭐 확 늘리기는 젊었을 때처럼 확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금, 네, 세금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세금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그죠? 절세 전략을 잘 세운다면 세금은 일부, 그죠? 완전 관리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부는 관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 그죠? 우리가 뭐 비용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자산 운용을 할 때도 운용에 관련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내가 잘 알고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고른다면 이것도 일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관리 가능한 거. 네. 첫 번째는 소비 수준입니다. 그죠? 내가 뭐 연금으로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소비 수준이 월 150만 원씩 소비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은 항상 부족해가지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행복감이 떨어지고 어려움, 뭐 생활에 쫓겨서 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은 소비 수준을 좀 줄여나가는 이거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소비 수준이 첫 번째는 관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자산 배분입니다. 이건 좀 갑자기 좀 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투자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다른 말로는 자산 배분을 뭐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 전략은 내가 관리가 가능한 거죠.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 연금 수입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그다음에 일부 관리 가능한 것들을 분류해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연금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짤 때는 관리 불가능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부 관리 가능한 거, 그다음에 관리 가능한 것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선 하나하나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하시면은 같은 연금 수입이라도 더 늘어나고 또 오랫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의 종류, 네, 연금의 종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긴 할 텐데요. 일단은 뭐 그 대상에 따라서 아니면은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또 1층, 2층, 3층 이렇게 3층 연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고, 최근에는 또 뭐 연금 개혁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연금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일단은 뭐 0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완전히 생활 수준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이 되어 있고, 1층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국민연금입니다. 그죠? 국민연금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우리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 뭐 이런 것 같은 직영연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은 우리가 퇴직금 쌓이죠? 예,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층,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화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연금. 이렇게 다양한 연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금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대표적인 연금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고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국민연금을 이제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우선 뭐 국민연금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5세가 돼서 아니면 62세가 돼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받을 나이가 되면은 자동으로 내 계좌에다가 국민연금이 지급될까요? 네, 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소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완전하게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가입을 하시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요. 권리가 주어지면은 그리고 이제 해당 연령에 되게 되면은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해당 연령에 대해서 뭐 65세가 됐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주세요라고 청구를 해야 되고요. 청구를 만약에 깜빡하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청구하지 않으시면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을 마시고요. 5년 안에
진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65세인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청구를 안 했어요. 가지고 70세가 됐어요. 네? 70세가 됐다. 근데 국민연금을 청구 안 했다. 그러면 소멸될 수가 있겠죠. 5년 지났는데 70세 넘어서 신청을 하셨다면. 다만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뭐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제가 이런 연금에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연금을 받는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월 받는 연금의 경우에는 역산해서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만약에 7년이 지나가지고 65세 7년이 지나서 72세에 국민연금 신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을 신청을 했다. 네, 했다. 그러면은 65세 72세 그러니까 7년이 지나서 했으니까 역산해서 5년 동안 그죠? 5년 동안은 5년 동안에 연금 못 받은 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 나머지 2년 동안은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못 받게 되고 앞으로 매월 동안은 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신청을 또 할 때도 꼭 그때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받을게요 라고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유명하시고요. 그래서 연기연금은 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예, 그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하고 실제 방문해서 뭐 우편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방문해서 할 경우에는 급여 지급 청구서라고 하는 게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증 사본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예금 계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가져가셔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사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된다. 예. 국민연금 뭐 나이 되면은 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급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을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 국민연금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매월 얼마씩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이제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우리가 나이가 돼서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권이 발생되고요. 완전하게 예상 가능하게 다 받으려면은 20년 이상. 네, 실제로는 뭐 40년 이상까지 해야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요즘에 퇴직은 빨라지고, 그죠? 취직은 늦어지고, 퇴직은 빨라져서 충분하게 뭐 40년까지 연금을 불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그 완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금 신청할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또 이제 이렇게 연금을 받는 수 있는 수급권을 갖게 되었는데, 발생했는데, 앞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늦게 내가 충분하게 아직까지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65세가 됐지만 소득이 있어서 천천히 받아도 되겠다. 그럼 연기연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거나 아니면 5년까지 연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이 예를 들어서 110만 원인데 그러면 5년 땡겨서 받으면은 110만 원 받고 5년 뒤로 미뤄서 받아서 110만 원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5년까지 해서 앞당겨 받을 경우에는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5, 6, 30 최대 30%까지 감액되겠죠?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5년 이후, 그죠? 5년 이후에는 1년당 7.2%씩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늘어나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얼추 보니까 5년씩 줄어들면은 6% 줄어드는데 1년씩 연기하면은 7.2%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연기할수록 더 내가 많이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연기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조기로 받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연기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게 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연금을 받으시다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럼 전체 금액이 작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몇 살까지 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빨리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 늦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예.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게 뭐 조기연금이 꼭 유리하고 아니면은 연기연금이 꼭 유리하다. 예, 딱 한 가지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금은 또 하나 좋은 점은요. 만약에 혹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거나 뭐 육체적으로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는 장애연금이 또 주어집니다. 요건이 됐는데 가입기간 요건이 됐는데 그 사이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신체상 아니면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은 장애가 계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네, 우리가 그냥 노후 생활비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됐을 때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거. 이게 또 국민연금의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네, 국민연금을 불입하시던 분이 우리 불입하던 수급권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은 그로 인해서 부양받던 가족들, 배우자나 그다음에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들한테도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 그다음에 뭐 부모님 이 중에서 최우선자에게 또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거 유종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종연금이라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아니면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 대상으로 해서 3분의 1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게 됐는데 갑자기 사망하셔가지고 이제 유족들이 생활이 어려워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유종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는 거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유종연금, 장애연금, 그다음에 노령연금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금, 네, 일시금으로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꼭 이제 일시금 받을 때 뭐 충분하게 많이 받는다 그러기는 어려워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반환 일시금하고 그다음에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예, 반환 일시금은 우리가 10년 아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셨다가 뒤늦게 가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가입을 못한 채에서 60세가 도달한 경우, 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뭐 유종연금을 그렇게 받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 일시금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일시금, 네, 사망 일시금 같은 경우도 이분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해당되지 못한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유종연금이라든지 장애연금 이것도 받을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됐는데 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제 부조의 어떤 그 의미로서 우리가 우리가 상을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을 지내는 거에 대해서 부조한다는 측면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사망 일시금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받게 되는 연금이나 아니면 일시금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몇 살 때부터 받느냐? 네, 이게 몇 살부터 다 똑같게 받지는 않죠. 네, 점점점 나이가 뒤로 이렇게 미뤄지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자, 50년생까지는 1950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으시고요. 그 뒤로부터는 4년 단위로 한 살씩 이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그다음에 57년생부터 60년생은 62세부터, 그다음에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그다음에 65년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그다음에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69년생 이후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조기연금 빨리 받으려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5년
최대 5년까지는 조기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연금 받게 되는 나이 이거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받을 때 급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연금액과 그다음에 부양가족 연금액. 네,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뭐 가족 1인당 얼마씩 일정 금액씩 또 이제 주어지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가 받게 되는 연금 급여가 정해지는데, 자, 기본 금액을 정하는 공식은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연도마다 이 소득대체 비례 상수라고 하는 것들을 곱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A 값 플러스 그다음에 B 값 그다음에 가입 기간. 이 공식은 되게 복잡한데 이 세 가지 이런 요소들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 소득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소득대체율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 그 연금을 받기 전 근로기간 동안에 월 평균으로 만약 100만 원을 벌었다, 그죠? 100만 원 벌었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연금을 받을 때는 7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퇴직 전에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얼마씩 받느냐라는 거를 이제 소득 대체율,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대체하는, 연금이 소득 대체하는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초창기 때 이 국민연금이 도입된 게 1988년부터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목표를 70%로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씩 소득 받으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70%, 네, 70만 원씩 국민연금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했어요. 네, 이게 쭉 가면은 모든 국민이 참 행복했을 텐데 연금이 빨리 이렇게 되면 연금이 빨리 고갈되고 연금이 없어지겠죠.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점점 이제 연도를 갈수록 이 소득대체율을 줄여나가도록 해가지고요. 최종 2028년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게 40%입니다. 40%. 100만 원을 했다. 그럼 국민연금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40만 원이죠. 네. 많이 적다고 느끼시나요? 근데 이것도 이 가정치도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가정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오랫동안 불입하신 분들이 많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40%도 안 되고요. 한 10몇 %, 12%, 13%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금을 이제 그 국민연금을 받는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 불입하는 기간이 40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소득 대체율의 상수가 이렇게 연도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 값과 B 값이 있는데 자 A 값은 뭐냐면은 연금을 내가 신청하기 전 3년 동안에 우리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네, 평균 소득 월액이고 A 값이라는 게 소득 월액이고 그다음에 B 값이라는 거는 이제 나의 기준 소득 월액입니다. 네, 이걸 두 개를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득대체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나의 연금 급여가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니 내 소득만 생각한 게 아니라 왜 이 국민연금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소득까지 또 같이 합쳐서 하느냐? 이건 뭐냐면요.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온 국민이 너무 많이 받게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너무 적게 받는 것도 맞고 어느 정도 연금 소득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소득이 너무 적으신 분들도 또 기초적으로 생활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소득을 좀 평준화하는 그죠? 연금 소득을 평준화하는 그런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걸 두 가지를 합친 다음에 이제 연금 급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소득의 어떤 소득을 평준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또 국민연금에서 공적연금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을 해서 20년 초과 가입 월수에다가 이제 곱해지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옛날에 초창기 때 88년도에는 우리가 소득대체율 70%를 했겠죠. 그 다음에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2007년까지는 60%를 했고, 그러면은 옛날에 가입한 거일수록 더 소득 대출이 높으니까, 소득 대출 상수가 높으니까 과거에 가입할수록 더 연금급여액이 많아지는 거겠죠. 네,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내가 옛날에 가입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회사를 옮기거나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내가 불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서 그 기간을 복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또 연금급여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저희가 A값하고 B값이랑 했었잖아요. 이거 뭐 결국은 소득에 대한 건데 소득이 많을수록 또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입 기간이 많을수록 또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을 보시면은 내가 어떤 것들에 따라서 연금 급여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그럼 받을 때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네,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 국민연금 받을 때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는 그 날에 속한 달에 그 국민연금이 이제 받는 달부터 내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 기억하시고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거 수급권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금 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령 생일 때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연령 도달일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발생하게 되고요.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완치일 또는 1년 6개월이 경과일 등, 그다음에 유정연금은 사망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급권이 그러면 내가 연금 수급권은 연금은 언제까지 받게 되느냐? 사망하시면은 돌아가시면은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근데 유정연금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혹시 유정연금 받게 됐는데 그러면 유정연금도 언제까지 받게 되느냐? 배우자가 내가 뭐 남편이 사망했는데 남편의 국민연금을 부인이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만약 부인이 재혼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급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권이 되고 또 자녀나 손자녀가 만약에 뭐 파양하거나 아니면 25세 그죠? 성인이 돼가지고 25세에 도달하거나 그다음 손자녀 같은 경우는 19살, 19살에 도달하게 되면은 또 이 연금을 받는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연금 급여는요.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이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금요일이게 되면은 그 전날 받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될 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통장 있잖아요. 통장. 일반 계좌 아무 통장이나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은행에 가시면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안심통장을 그걸 통해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받게 되면은 만약에 혹시 내가 뭐 빚을 못 갚아서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이게 들어온 연금은 이거는 뺏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활용해 가지고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연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퇴직연금하고 그다음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제 비슷해요. 같은 요건으로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고, 그럼 반드시 55세에 꼭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55세, 60세에 받으셔도 되고, 70세에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그럼 받을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아야 되느냐? 물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받게 되면은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았던 것들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연금으로 받아야지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할 때는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인출할 때는 5년이 경과한 후에 가입부터 5년 경과한 후부터 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다 찾을 수 없고 수령 한도가 있는데요. 수령 한도 계산식은 내가 이제 연금 그동안 퇴직연금, 개인연금 했던 평가액에다가 나누기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 수령 연차 곱하기 1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공식이 복잡한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나눠받을 수 10년 이상 나눠서 받도록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했다. 그럼 1억 원 한꺼번에 연금으로 받아가지 않고 1억 원에다가 나누기 11 빼기 1, 그러니까 10으로 나눈 거겠죠. 1억 원을 10으로 나눈 다음에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20,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뭐 1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200만 원 정도를 한도에서 이게 받아갈 수 있도록 1년에 이렇게 연금 수령 한도를 매년마다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다만 좀 일찍 2013년도 이전에 일찍 가입하신 분들은 처음 연금을 내가 연금 받겠다라고 연금 지급 신청을 한 때부터 1년이 아니라 6년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제도가 그 전에 이렇게 2013년 이전에 제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6으로 먼저 시작한다는 점, 이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0년 이상 연금을 받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가지고 있다. 연금 수령 한도 이상으로 내가 인출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더 많이 연금 소득세로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를 받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세로 높은 기타 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금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눠서 한다는 것들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퇴직연금 보시면요. 퇴직연금은 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이 같이 이제 아직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퇴직금 제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뭐냐면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왜 퇴직연금 제도하고 기존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퇴직금은 뭐였냐면은 회사가 이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속 연수에다가 그 다음에 평균 임금에다 근속 연수를 곱해가지고 퇴직금 조로 이제 줬는데 근데 이제 회사가 만약에 장부상으로 회사에서 내부에서 회계 장부상으로 우리 근로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니까 매 달마다 이거를 장부상 회계상으로 해서 장부상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기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별도로 여기다 자산을 빼놓은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다가 회사가 뭐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나 이럴 때처럼 회사들이 이제 망했어요. 네, 파산하게 되니까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회사에 있는 모든 자산이 다 이 부채 갚는데 쓰이거나 뭐 이렇게 돼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퇴직금을 회계상으로 장부상으로만 적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실제 외부 금융회사에다가 맡기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외부 금융회사에다가 위탁을 해놔서 설사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예, 근데 아직은 여러 회사들이 이 돈을 외부 금융회사에다가 다 맡기기에는 회사가 아직은 재정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회사들도 작은 회사들이 특히 그러겠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회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함께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퇴직연금 제도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가 있는데 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한다. 회사가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은 30일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해가지고 주는 거. 기존 퇴직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데 다만 돈을 외부 금융회사에다가 위탁해놨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은 준다. 확정급여형 DB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은 어떤 회사들은 뭐 12번씩 나눠서 매월 단위로 나눠서 근로자의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근로자가 이제 그 계좌에서 예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펀드로 하거나 요즘에 뭐 ETF로 하거나 이렇게 운용을 해서 운용하는 거. 이게 확정기여형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또 하나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서 제가 DB하고 DC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IRP라는 게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뭐 우리 회사는 뭐 DC
DC였어요. 내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따박따박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운용을 했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두게 되면은 그 DC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IRP로 옮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A라는 기업에서 DC였는데 B라는 기업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B라는 기업이 만약에 DC가 아니라 DB였다. 거기는 회사가 운용하다가 퇴직금을 주는 제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로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 IRP라고 하는 이게 다 생긴 겁니다. 가지고 내가 DC로 운용하다가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IRP로 그 퇴직금을 옮겨가요. 옮겨가서 역시 그때도 뭐 물론 목돈으로 뺐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 목돈으로 빼지 말고 거기서 운용할 수 있어요. 운용을 하다가 B라는 기업에서 가서 또 거기에 뭐 DB나 DC나 또 운용을 하다가 또 B라는 기업도 다니다가 한 5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또 이 IRP에다가 또 DB든 DC든 간에 퇴직금을 또 넣어줘요. 그럼 여기서 또 운용을 하다가 그죠? 맨 마지막에 C라는 기업에 다니다가 내가 55세가 넘었어요. 이제 완전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DB든 DC든 간에 퇴직금을 또 내가 IRP에다 넣어주는 거죠. 거기서 내가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일시금을 찾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결하는 이 IRP 제도라는 게 있는 것이죠. 또 IRP는 이제 추가로 나입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나입할 수 있는 이런 연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개인연금은 또 뭘까요? 우리가 개인연금은 지금은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안 하고 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라고 얘기하는데요. 연금저축 계좌, 뭐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호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간에 연금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전에는 이제 우리가 2000년 이전에는 2000년까지는 개인연금 저축이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 2월까지는 그냥 연금저축이었고 그다음에 2013년 이후는 연금저축 계좌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 뭐 계좌와 저축은 연금저축 펀드 뭐 이래서 하나 상품이었는데 계좌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다가 뭐 상품이 다양한 상품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펀드도 넣고 그다음에 뭐 예금도 넣고 뭐 예금은 넣을 수 없는데 펀드나 아니면 뭐 보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들을 뭐 이렇게 섞어서 넣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계좌라고 이제 이름을 달리한 겁니다. 달리한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800만 가지 퇴직연금과 합쳐서 1,800만 가지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를 세금을 내야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낼 때는 연금소득세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금저축도 연도에 따라서 이 제도가 이렇게 변경되면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 계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내가 가입한 거 언제부터 어떤 거 가입했는지 그게 어떻게 제도가 다른지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도대체 연금 그동안 이제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근데 내가 도대체 내 연금이 어떤 것들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도 있고 DC도 있고 DB도 있고 IRP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개인연금도 있고 뭐 연금저축 계좌 있다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언제 가입했는지 다 모른다 하시면은 그러면 그 금융감독원 가셔가지고 연금 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요. 이제 본인 인증해서 여기다 연금 확인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입했던 아주 옛날에 가입했던 것도 옛날 제도에 가입했던 것도 한꺼번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해보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개인연금 아주 옛날에 가입했던 2000년도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저축 계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은 옛날에 한 거일수록 더 사실은 세제 혜택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됐던 거죠. 어쨌든 간에 꼭 연금 포탈 가셔가지고 내가 가입했던 연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놓치고 가고 있는 거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연금을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금을 이제 특히나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내가 누적했던 이 퇴직 연금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사망할 때까지 이 자산이 소진되지 않고
내 생활비로서 아주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자산이 아주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부분들 뭐 특히나 뭐 연금 뭐 퇴직했을 때 뭐 집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산, 연금 다 합쳐가지고 뭐 4억대, 5억대 이런 있는 분들이 좀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가장 애매하신 거예요. 이거를 뭐 펑펑 쓰자니 내가 몇 살까지 살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서 사망 전까지 소득이 충분하게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잘 계획을 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잘 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5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돼요.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월 생활비로 얼마로 생활비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활비 들어가는 그죠? 생활비 하는 것도 한번 적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생활비들,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최소한 내가 너무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월 얼마씩은 하면은 생활비가 되겠다. 그 다음에 노후에 뭐 만약에 뭐 도시에서 살겠다. 아니면은 좀 생활비가 싼 곳으로 이사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우선 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계획을 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민연금 우리가 사실은 노후의 연금에 대한 설계를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심되는 거는 국민연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연금들을 이제 배치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일단 국민연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조기연금이 있고 노령연 나중에 연기해서 연기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생활비와 현재까지 내가 쌓았던 연금 자산과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조기연금 빨리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퇴직을 뭐 일찍 했는데 그죠? 55세, 뭐 50세, 60세 일찍 퇴직을 했는데 충분한 어떤 사적연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앞에서 땡겨서 그죠? 땡겨서 받아야겠죠. 이제 국민연금은 그렇게 땡겨서 받을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지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과 기타 은퇴자산. 뭐 기타 은퇴자산이 게 뭐냐면은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그죠? 내가 뭐 다른 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이 가계 자산의 구성을 보면은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노후에 생활비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계획을 짜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타 은퇴자산 아니면 목돈 내가 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목돈이 모아놓으신 목돈이 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목돈이 있다.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연금화할 것인가, 그죠? 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생활비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과 그 다음에 목돈을 어떻게 생활비로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연금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55세부터 받는 것인데 반드시 55세에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받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처럼 5년 이상, 5년 안에 내가 연금 받겠다는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언제부터 연금 개시를 할지, IRP를 언제부터 연금 개시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죠. 이런 거 계획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자산을 얼마씩 마련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연금 이 자산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얘가 이거는 몇 세 때, 몇 세까지 현금 흐름을 쫙 계산하고 그러면 그리고 뭐 심지어는 좀 여유가 있다면 뭐 IRP에 뭐 어느 일정 금액이 있던 것들을 이거는 내가 노후에 뭐 70세나 80세 이후에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그때 연금 개시를 해가지고 의료비로 활용하겠다. 아니면 요양비용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 방법을 이제 다 정해가지고 배치를 쭉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끝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이제 계속 또 생활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뭐 이사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목돈이 생긴다거나
또 뭐 어떤 자산을 이전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을 하고 이런 계획을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노후에 연금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다음에 이런 연금 자산들을 노후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후에는 연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은퇴 이전에는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그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줄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정보들을 잘 챙기셔가지고요. 예, 우리가 노후에도 풍요롭게, 그다음에 가족들과 행복하게 노후에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